새누리당 공천개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청원 의원이 음습한 공작정치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들어갔습니다. 녹취록 파문으로 극심한 계파 갈등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녹취록 파문에 대해서 불출마를 선언한 서청원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내가 대통령 뜻이 어디인지 알잖아. 형 거긴 아니라니까라며 당내의 중요한 시점에 이런 음습한 공작정신 행사라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참 자괴감을 느끼고 야 이거 오래 정치하면서 별꼴을 다 본다. 왜 이 시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막는 장치가 상향식 국민공천제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국민공천제였기 때문에 그걸 해서 공천혁명을 이루고자 했는데 그걸 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후환도 있고 또 책임감도 느끼고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출마와 불출마를 비율로 평가해보자면 5대 5인가요? 51대 49쯤 되는 것 같아요. 출마가 50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서청원 의원, 공장 냄새가 난다. 네. 그러니까 배후가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강한 의심을 제기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녹취 내용을 공개한 것 자체가 이제 공작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뭐 어떤 의도가 있었겠죠. 있는데 이 사태 좀 본질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전직 경제부총리와 정무특보와 또 정무수석이 전화를 해서 까불지 말라. 그다음에 뭐 별의별 거 다 갖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괜찮습니까? 이건 공작 정치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자격으로 어떤 예비 후보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걸 자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만 공작 정치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적반하장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의도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서청원 의원이 지금 상황에서 먼저 사과해야 될 부분은 자신의 지역구에 어떤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을 친박 실세라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하고 겁박한 순에서 출마를 못하게 한 이 문제에 대한 그 사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공개한 것에 대해서 이 전화 내용을 누가 조작을 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봐야 될 것은 진실이 무엇이냐. 일단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과연 그동안에 벌어졌던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그동안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뭐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썼죠. 추악한 사당 정치의 진실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여론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 중요한 것은 역시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친박계 비박계가 이렇게 갈등하면서 당이 엉망이 된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대해서 회유와 협박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대통령의 뜻이다. 다시 말해서 청와대가 개입이 된 그 정무수석이 또 직접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다 돌아본다면 지금 사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발언입니다. 서청원 의원의 발언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런 문제가 좀 음습한 공작정치의 냄새가 나는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지 난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에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었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했습니다만은 당내의 중요한 시점에 이런
음습한 공작 정신 냄새 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자괴감을 느끼고 야, 이거 오래 정치하면서 별꼴을 다 본다. 네. 정말 오래 정치를 했지만 별꼴을 다 본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는데요. 지금 대립구도는 친박과 비박이기도 하지만 김성회 전 의원 이번 녹취록에 뭐 일종의 당사자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좀 진실게임이 벌어지는 것도 같아요.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성회 전 의원이 약속을 안 지킨 거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뭐 정치에서 약속이라는 게 사실 뭐 문서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 원래 이제 18대 때는 김성애 의원의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19대 때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원래 지역에 당선된 의원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졌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김성애 의원이 출마를 하는 상황에서 서청원 의원에게도 출마를 하겠다 해서 이제 서청원 출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타협을 봐서 이제 이 김성애 전 의원은 지역 난방공사 사장으로 갑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때 김성애 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다음번에는 당신이 해라 이렇게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대 총선이 되면서 지금 다시 이제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예. 서청원 의원 쪽에서 이제 다 세 명이 이제 이 정무석하고 세 명이서 전화를 해서 출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상황을 보면 김성애 전 의원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예. 분명히 어떤 지역 난방공사 사장이라는 걸 빌미로 해서 결국 이제 지역구를 양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다시 온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현기환 수석이 당신 그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냐 지켜라 대통령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 본다면 이런 정치적인 다툼이 있는 것이죠. 이제 지역구를 놓고 문제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물론 정치적으로 이런 상황이 많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직 그 경제부총리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해서 정말 좀 도를 넘는 식의 어떤 이야기 했다는 이게 바로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김성회 전 의원 화면으로 이제 보고 기억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체구가 이제 상당히 좋습니다. 럭비 선수 출신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럭비 선수 출신이기도 하고 경호원 또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기만 해도 이분 대단한 분이구나, 배포가 있구나. 예. 별명이 괴력이었습니다. 괴력 김성애 의원이라고 불렸었는데요. 예. 그래서 뭐 주먹 크기도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다 알 겁니다. 다른 일반인들의 손에 비해서는 약 1.5배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 손을 보기만 해도 바로 그 주먹에 예. 강기정 의원 일반인의 그때 2배인가요? 주먹이? 1.5배 정도 되니까요. 예. 이제 봤을 때는 2배 가까이 된다고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먹에 뭐 강기정 의원이 나가 떨어질 정도였다라는 거고요. 그동안에 이제 정치 경력을 쌓아왔지만 이번 과정들을 본다면 이 친박계와 일정한 타협의 선들을 거쳤지만 결국은 불만을 갖고 있었다. 결국 본인의 정치적 인생을 이번에 좌절당했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예. 이런 거센 반발과 녹취록 공개라는 이런 선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서청원 의원과는 정말 악연, 그야말로 정말 악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본인도 어떤 정치적 뭐 이제는 뭐 생명이 끝났다고 보여지고 서청원 의원도 사실 이번 기회에 굉장히 타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결정적으로 이제 대표 경선에 못 나가게 되는 그런 결정까지 내리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 아마 이 사태가 가장 결정적인 어떤 결정하게 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청원 전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사태를 저렇게 이제 음습한 공작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보면 결국 이제 비박계를 겨냥한 그러한 공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김성애 전 의원의 경우는 본인은 정말 억울하다. 그리고 양보까지 했는데 이번 20대 선거에서도 결국은 또 이런 상황이 돼서 본인은 최소한도 그런 조율의 과정에서 최소한 당내 경선은 통과할 줄 알았는데 당내 경선도 통과를 하지 못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본인은 약속을 했던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서청원 의원은 또 다른 입장인 거죠. 김성애 전 의원에게 사실은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했던 그런 약속들이 김성애 전 의원에 의해서 이번에 어겨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이 상황들은 여러 가지 특히 친박계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친박계가 서청원 의원이 이제 당 대표에 나갈 수 없게 된 상황, 그리고 친박계가 여러 명이 지금 후보가 난립하면서 위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더불어서 비박계에 대한 견제용도 있고요. 또 심각한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가 아주 치열한 예.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공천 개입 파문이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서 현기환 전 수석으로까지 지금 옮겨 붙었습니다. 파문이 뭐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두 분의 의원하고 또 현기환 선수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있지만 현기환 수석 같은 경우는 현재 정무수석이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좀 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본인은 뭐 개인적으로 청와대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한 전화다 그러는데 세상에 정무수석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서 대통령 뜻을 이야기하는 적이 있겠습니까? 예.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대통령이 과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정무수석은 대통령을 대리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정무수석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면 그러면 과연 그럼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좀 밝히셔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청와대에서는 현기환 전 수석 발언은 이제 개인적으로 한 일이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는데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에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정무수석의 발언은 곧바로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사실상 인식이 되고 있고 실제 녹취록에서 나오는 내용도 녹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안을 그냥 뭐 개인의 일이다라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사안이 명백하게 만일의 경우 녹음이나 녹취록이 없었다면은 아마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녹음에서 명백하게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못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거기다가 또 이 현기환 수석이 굉장히 고압적인 발언을 들어보면 김성애 전 의원은 쩔쩔매고 현기환 수석은 굉장히 고압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 예. 발언의 투를 본다면 결국은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일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녹취록 파문이 현기환 전 수석 발언까지 번지면서 이번 녹취록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아무래도 전당대회에도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친박과 비박의 대응도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선거에 중대한 지금 방해가 이뤄졌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을 거둬 법률적인 검토를 빨리 해달라는 겁니다. 청와대에 개입할 문제니까 솔직한 얘기지. 왜 청와대가 그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네, 비박 쪽에서는 일단 뭐 검찰 고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선거법상 보면 이렇게 그 예비 후보를 또 후보자를 어떤 이 탈락할 목적으로 해서 어떤 공사직을 제외한다든지 그리고 강압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하의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이제 구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선관위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또 당내에서 이제 고발을 어떻게 할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관심인데 김의옥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도 당내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논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전당대회 핵심 쟁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서청원 의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문제를 청와대에 개입하냐 이야기했는데 그건 맞습니다. 청와대 이런 일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무수석이 그렇게 개입을 했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부분도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친박 쪽에서는 서청원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이른바 이제 구심점을 잃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대안이 누구냐 이러다가 홍문종 의원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홍문종 의원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홍문종 의원은 오늘 언론에 얘기를 했죠. 51대 49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예. 다시 말해서 50일의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본인은 사실상 출마를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친박계가 사실상 내분의 상황에 내분 상황을 겪고 있고요. 거기다가 3명의 지금 후보들이 이미 예. 출마를 선언해 지금 있습니다. 저희가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해봤는데 만약 출마한다면 나머지 3명의 후보가 이럴 것 같습니다. 친박 후보가 또 나온단 말인가. 그러니까요. 예, 머릿속이 복잡해지겠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할 뿐더러 예. 사실은 세 후보 모두 지금 완주 의사를 이미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예. 4명의 후보들이 나왔을 때 그리고 그동안 홍문종 의원이 보여왔던 이 정치 스타일을 봤을 때 사실은 당내 의원들의 어떤 당심을 얻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거든요. 굉장히 도발적인 발언이라든가 또는 예. 공격적인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친박계 서청원 의원이라든가 또는 최경환 의원과 같은 친박계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은 없다는 측면에서 굉장한 이 경쟁이 펼쳐지고 친박계 내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며칠 안에는 결정을 내겠다고 홍문종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때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출마와 불출마를 비율로 평가해보자면 5대 5인가요? 아니면 51대 49쯤 되는 것 같아요. 출마가 51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주말 전에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결정이든지. 근데 하여간 좀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에 51이 49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정치인이 51대 49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자신의 뭐 어떤 마음의 무게가 예. 출마처로 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컷오프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경선 같은 경우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명의 후보가 나가도 이제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일단 컷오프, 1차 컷오프가 되면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보면 일단 친박과 비박 후보가 좀 단일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홍문정 의원이 이제 과연 그럼 다른 친박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 지금 이거는 좀 의문입니다, 사실은. 예. 몇몇 친박의 지지는 받을 수 있겠지만 광범위한 친박들의 지지, 지금 왜냐하면 지금 나머지 3명의 후보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호남 지역에,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주영 의원은 이제 PK 지역에 등등, 한성기 의원은 수도권 지역에 등등 해서 지금 지지가 다 갈라진 상황이에요. 예.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뭔가 친박이 하나로 뭉쳐지기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컷오프가 된다고 한다면 예. 이제 단일화가 되어 나가겠죠. 예, 홍문종 의원이 고심 끝에 출마를 하겠다고 밝히고 그리고 친박의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이 지원을 해주는 분위기로 간다면 후보가 어느 정도 좀 교통정리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정현 의원, 이주영 의원, 한성교 의원 태도는 이미 굉장히 강한 이 당권에 대한 집착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표명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상 그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거고요. 이번 이 녹취록 파문으로 인해서 서청원 의원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 사실상 다음번 국회의장 예약돼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친박계 어떤 그런 흐름을 모으기에는 예. 상당히 역부족이다. 아마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컷오프에서 그런 성패들이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건요. 지금 친박 후보가 안 그래도 많은데 홍문종 의원까지 왜 가세시키려 하는 걸까요? 지금 있는 친박 후보로는 안 되겠다 이런 못 판단일까요? 믿겠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못 이주영 믿겠다. 의원도 지금 나오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 이야기했고 예. 한성기 의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와서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친박 내부도 사실은 친박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어떤 강성 친박과 함께 그다음에 조금 멀어진 친박들 등등해서 분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번 선거 책임을 놓고도 서로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강성 친박들 입장에서 본다면 나머지 후보들한테는 못 믿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홍문정 의원을 굳이 내보내겠다는 이야기도 다른 사람은 만약에 대표가 될 경우에는 진짜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탈당을 요구한다 등등 여러 가지 어떤 뜻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고 예. 있기 때문에 결국 홍문정 의원으로 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서청원 의원 불출마로 또 한 가지의 변수가 원래는 사실상 김무성 대 서청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서청원 의원이 안 나오겠다고 하면서 김무성 전 대표도 전당대회에서 역할이 좀 사라지게 되는 게 아니냐는 또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크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 저는 비박계의 중심 역할, 비박계가 사실은 단일화를 이끌어낼까요? 그렇습니다. 단일화를 이끄는 역할을 할 텐데요. 그런데 현재 저는 판이 굉장히 혼미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친박계도 이렇게 구심점을 잃고 후보가 난립하고요. 예. 비박계도 주호영 의원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정병국, 김용태 의원의 사실상 단일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에서 주호영 의원의 변수가 나왔습니다. 완주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비박계도 사실은 어떤 단일화의 흐름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김무성 의원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컷오프 과정을 통해서 친박과 비박 간의 경쟁이 펼쳐질 거고 아무래도 지금 흐름이라면은 세력에서는 친박이 앞서지만 그러나 당 흐름에서는 또 비박계가 앞서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무성 전 대표가 다음 달에 배낭 메고 민생 투어 네, 간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에선 좀 멀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아마 얘기도 본인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예. 보면서 조금 이제 거리를 두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개입을 하게 되면 이제 본인이 비박의 대표성 있는 것처럼 각이져 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겉으로는 예. 일단 좀 멀리 두고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청와대 고민이 깊어지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갖가지 의혹이죠. 이제 한 가지 의혹이 아니고 네. 의혹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실을 이례적으로 직접 찾아서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토로하면서 그래도 사퇴는 안 한다. 이렇게 입장을 피력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실 이제 기자들하고 거의 전화를 안 받진 않고 그동안 언론하고 접촉을 안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례적으로 본인이 직접 찾아와서 1시간여 동안 지금 언론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예를 들어서 진경준 그 전 검사장을 통해서 넥슨과의 거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 절대 만난 적도 없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고 또 계약 관계의 문제, 그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아들이었던 지금 그 서울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아들이었던 그런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저는 좀 이런 오늘 상황을 보면 그런 좀 생각을 해요. 청와대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던가?
지금 뭐 순전히 지금 이야기는 민정수석의 본인의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면 청와대가 이런 것을 청와대 입장으로 이야기할 때는 예. 청와대 내부에서 뭔가 이 부분 주장에 대한 검증 작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검증이 전혀 없이 그냥 청와대가 지금 이 우병우 수석의 모든 이야기를 100% 믿는 상황으로 가버렸거든요. 예. 그럴 경우는 앞으로 청와대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만약 이 부분 중에서 하나라도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날 경우는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뭐 버티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우병우 그렇습니다. 수석은요? 그 우병우 그동안 수석의 개인 성격이라고 할까요? 보면은 절대 부당한 것에 굴하지 않겠다. 아주 강력한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관철하는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억울한 일은 본인은 절대 당하지 않겠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청와대는 큰 부담입니다. 만일의 경우 그랬다가 이 사안이 현재 지금 일파만파 한 가지 예. 사안에서 현재는 6가지 내지 7가지 정도로 뭐 처제 문제, 아들 문제, 온 가족과 본인의 과거 이런 검찰에서 이런 일까지 지금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사안이 일파만파로 번져간다면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만일의 경우 조사를 받고 이것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청와대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능력에도 굉장히 큰 예.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모멸감을 느낀다. 뭐 검찰이 부르면 나가겠다. 이렇게 네.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고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는데요. 하지만 야권에서는 사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서 대통령의 치마폭 속에 숨어 있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즉각 사퇴하고 제대로 된 조사, 수사에 응하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민정수석을 보호하려 하다가 정권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우수석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우수석이 장관, 총장 위에 있는 권력 금수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께서 권력 금수저 우병우 내관을 시급히 제거하고 전면 개각을 단행해야만 레임덕 폭탄을 막을 수 있다고 우리는 거듭 촉구합니다. 야권에서는 빨리 물러나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결정이다. 이렇게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병우 수석이 오늘 조목조목 해명을 했는데 하나하나 좀 보면요. 일단 그 부동산, 처가 부동산 그 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는 장인이 돌아가시고 장모가 불안해했기 때문에 위로 차원에서 매매 계약 장소에 갔을 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원래 안 갔다고 했다가 말을 좀 바꾼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좀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땅 매매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본인이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는 그 장모가 갔을 때 가서 자기가 위로한 참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럼 그때 현직 검사였습니다. 검사 그냥 단순히 위로만 하고 갔을까요? 중요한 1,300억짜리 계약을 하는데 그냥 가서 장모만 위로했다? 저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약과 관련해서도 어떤 본인이 살펴봤지 않겠는가? 그럼 장모가 왜 들어갔겠습니까? 현직 검사기 때문에 그런 큰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가서 좀 살펴봐달라고 갔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제 우병우 수석의 이야기는 단지 그냥 위로하기만 참여해서 갔다라고 하기에는 좀 믿기에는 조금의 상식적과는 좀 넘어서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사흘 만에 사실상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 예.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분들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들이 종합돼서 나오는 얘기는 실제로 우병우 수석이 와서 계약서까지 다 검토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에서 말 바꾼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그 위치가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대검의 수사기획관이었습니다. 예.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검찰의 핵심 인물이 그 자리에서 당시에 넥슨 측에서 변호사 2명이 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이제 사실상 거짓 해명이 되는 셈이거든요. 그렇다면 청와대 현재 민정수석이 그래서 야당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검찰 업무를 감독하는 민정수석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빠르게 뭔가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야권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여권에서는 일단은 뭐 진상조사부터 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신중한 입장도 있지만 비박계에서는 사퇴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권의 입장 들어보시죠.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에게 신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이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고 대통령께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빨리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뭐 아들 특혜 의혹에다 의혹에 가라앉지 그렇죠. 않고 오히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인데 우병우 수석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지금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와 특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촌 아내의 어떤 그 친인척, 그다음에 이제 수석 비서관 이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상시 특별감찰관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일단 조사를 해야 되고, 만약 이게 지금 검찰 내부의 문제, 검찰 인사에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걸 현재 검찰에 조사를 한단 말이죠. 그럼 과연 이 검찰 조사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인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조사일부에서 배당받아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저는 특검이라든지 그다음 특별감찰관이 다른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이런 권력형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고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만 청와대도 앞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대통령에게도 치명상이 가지 않아서 향후 국정원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빠르게 사퇴하고 이 정확한 조사를 받아서 억울한 부분은 제대로 소명하고 하는 절차가 도리어 더 지금 상황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